작은 소녀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인형을 건네며 혼자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 날 경찰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린다. 서울, 차가운 초겨울의 오후, 공원의 나무들은 이미 잎을 잃었고 시린 바람이 오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의 한쪽 구석,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최대호라는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옷은 몇 겹을 껴입었지만 찢기고 더러워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없는 듯 무시하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을 던졌다. 대호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따뜻한 호떡과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텅 빈 종이컵 하나뿐이었다. 그 컵조차도 사람들이 무시하며 찾던 발에 넘어져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처럼 굽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외로움으로 굳어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작은 소녀 지우가 엄마 혜운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지우의 외투는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듯 크고 낡았으며 신발 밑창은 얇게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맑았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기 혼자 있어? 지우가 물었다. 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힐끗 보았다. 눈을 돌리는 사람들 속에서 지우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사정이 있겠지. 자, 너 여기 앉아 있어. 엄마는 가게 갔다 올게. 혜운이 떠나자 지우는 노인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손가락 끝은 얼어서 붉게 부풀어 있었고 눈은 멀리 어디를 바라보는 듯 비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옆에 멈춰 섰다. 할아버지 추우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머리칼에 해진 드레스를 입은 낡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 인형은 지우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비록 드레스는 올이 나갔고 머리칼은 한쪽이 뜯겨져 있었지만 그녀가 이사를 다닐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늘 옆에 있어 주던 친구였다. 이거 드릴게요. 지우가 말했다. 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인형이 있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이걸 왜 나한테 주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이거 친구 해주세요. 대호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인형을 바라보며 소녀의 손을 바라보며 주변의 차가운 세상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이 작은 손길은 너무도 낯설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인형을 받았다. 너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대호가 물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중요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더 필요해 보여요. 멀리서 돌아오던 혜우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조였다. 그 인형은 사실 지우가 소유한 유일한 인형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단 하나의 친구였다. 혜우는 딸의 행동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이 가진 마지막 소중한 물건까지 나누는 현실이 서글펐다. 대호는 인형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우가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한참 후 그는 손에 쥔 인형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흐린 하늘 아래 서울의 골목길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지우의 집 안은 일상적이지 않았다. 똑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작은 집의 공기를 갈랐다. 혜우는 잠시 동안 누가 찾아왔을지 생각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최혜운 씨,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혜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경찰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집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따님인 지우 양이 어제 공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혜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이라니요? 우리 딸은 어제 공원에서 놀았을 뿐이에요. 경찰의 표정은 더욱 딱딱해졌다. 최대호 씨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유명한 작가로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목격자는 지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지우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형이 없었다. 경찰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쏠렸다. 한 명의 경찰관이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을 맞추며 물었다. 지우야, 어제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기억나니? 그분에게 뭘 줬다고 하던데 그게 뭘까? 지우는 당황한 듯 엄마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제가 제 인형 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경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놀람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 혜운과 지우를 번갈아 가며 스쳤다. 인형이요? 단순히 인형을 줬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네, 제 인형이에요. 그게 왜요? 지우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수하게 답했다. 그러나 혜운은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은 다시 혜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인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혜운은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우가 어제 그 할아버지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경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혜운 씨, 혹시 따님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넘긴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의 친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운은 머리가 하얘지는 듯했다. 뭐라고요? 지우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혜운 씨, 이 문제로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호사를 고용하라니? 이 작은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우 양은 보호시설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혜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녀는 마른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이에요.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봐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혜운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지우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우야,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정말 잘못한 건 없단다. 하지만 혜운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경찰이 떠난 뒤 지우의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혜운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딸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뒤엉켰다. 변호사? 보호시설? 경찰이 뱉은 단어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 나 잘못한 거야? 지우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평소 밝던 표정은 사라졌다. 혜운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아니야, 지우야. 네가 한 행동은 나쁜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는 내가 알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은 지우에게조차 불안감을 안겼다. 혜운은 손가락을 꽉 쥐고 생각했다. 그저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경찰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낡고 작은 집, 그녀의 초라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편견, 이 모든 것이 그녀와 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틀 전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하루를 보냈고 지우는 혼자 놀기 위해 공원으로 갔었다.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 별다른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문득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만약 정말로 보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럴 수는 없어. 절대. 그날 저녁 혜우는 경찰이 다시 찾아올 것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인형 이야기를 계속했다. 엄마, 그 할아버지가 혼자 외로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나쁜 거 아니지? 그럼 아니야. 절대 나쁜 거 아니야. 혜우는 최대한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집안에 비칠 때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혜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경찰이었다. 두 번째 방문이었다. 최혜운 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잠깐만요.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해우는 절박하게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눈빛은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 양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 역시 필요합니다. 혹시 최대호 씨와 또 다른 만남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우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 인형은 그냥 아이가 준 물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최대호 씨가 받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엄마, 왜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야? 해우는 답할 수 없었다. 그저 경찰의 질문에, 상황에, 그리고 자신들의 힘없는 현실에 무기력해질 뿐이었다. 경찰은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좁고 낡았으며 해운의 모습은 피곤과 가난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했다. 최하운 씨, 곧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준비하세요. 경찰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해운은 완전히 만견자실했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정말로 딸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경찰이 떠난 뒤 지우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겨? 해우는 딸을 안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울음만이 그녀의 답이 되었다. 서울의 초겨울은 춥고 바람이 매서웠다. 최다호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것조차 그의 귀에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추웠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었다. 그의 삶은 한때 화려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영혼의 이야기꾼이라고 칭하며 그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칭송했다. 그의 책들은 출판될 때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강연회는 항상 만석이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확신했고 그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 믿었다. 그러나 5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와의 3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과정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웠고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가정과 안정된 삶 모두를 잃었다. 이혼 후의 외로움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새로운 책을 썼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냉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담은 일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과 함께 그의 이름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를 찬양하던 때와 정반대로 돌변해 그의 실패를 즐기는 듯한 논조로 기사를 쏟아냈다. 최다호의 몰락, 한때 위대했던 작가의 참담한 현실, 그의 삶은 그 시점에서 무너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책을 사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글을 쓰는 즐거움조차 잃어버렸다. 펜을 쥘 때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그를 한없이 괴롭혔다. 난 끝났어.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로 끝났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겪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번쩍이는 집, 고급 옷, 그의 이름조차 내려놓고 거리로 나왔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공원의 구석진 자리는 이제 그의 자리가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익숙해지던 어느 날 한 소녀가 나타났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녀는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형을 내밀었다. 낡고 해진 인형이었다. 그 순간 대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의 삶에 대한 모든 회의, 포기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 작은 손길 하나에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함의 결정체였다. 대호는 그날 이후 그녀가 준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혜운의 손끝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경찰이 떠난 뒤의 침묵은 더 크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나쁜 거 한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다. 그 순수한 질문에 혜우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세상은 진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우야, 혜우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메말라 있었다. 네가 한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착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모든 걸 그렇게 보지 않아. 그녀의 말은 끊겼고 울컥 솟아오르는 눈물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다. 딸을 이 상황에 빠뜨린 게 자신처럼 느껴졌다. 가난과 비좁은 삶,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편견의 시선들.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이 뼈아프게 느껴졌다. 문득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경찰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변호사?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은커녕 다음 달 월세조차 불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잃을 수 없었다. 보호시설? 그 단어만 떠올려도 혜운의 숨이 막혔다. 그럴 순 없어. 내 딸은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혜운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는 고르고 평화로웠지만 그 얼굴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진짜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절망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있는 듯했다. 혜우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오늘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할 수도 있어. 왜요? 지우는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어제 경찰들이 던진 차가운 질문들이 떠오르는 듯 몸을 움츠렸다. 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대신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조차 그녀는 스스로에게 확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변호사도 돈도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다. 집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혜우는 문득 집안을 둘러보았다. 낡고 오래된 가구들, 벽에 붙은 얼룩들. 이것이 그녀가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 집을 팔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을 판다고 해도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어떻게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해. 그것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그녀의 선택지 역시 차갑기만 했다. 엄마, 우리 가야 해? 지우가 물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응, 우리 가야 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찬바람은 골목길을 스치며 불안과 긴장감을 더욱 자극했다. 혜운과 지우는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혜운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의지는 절박했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의 흔적이 짙게 드러났다. 지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한 거야. 그 말에 혜우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의 순수한 질문이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끌어안고 말했다. 지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말조차 그녀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그들에게 끝없는 절망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멈춰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차는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섰다.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내렸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공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아니었다. 다림질이 잘 된 코트를 입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의 최대호였다.
그가 내리는 순간 해우는 무언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태호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여기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최대호 씨, 정말 공원에서 뵌 그분이 맞으신가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 공원에서 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우 양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에 해운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사과라니?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그의 실종으로 벌어진 오해라면 이 과정에서 그녀와 딸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 양 덕분에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인형은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라졌던 것은 사실 지우 양이 준 영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을 쓰기 위해 잠시 조용히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우는 그의 말을 끊으며 눈물을 삼켰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고통을 겪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저희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 딸이 보호시설로 갈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정말 제 잘못입니다. 경찰 측에도 모든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지우는 그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인형 줬잖아요. 혼자 외로우실까봐. 그녀의 말에 태호는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랬지. 그리고 덕분에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단다. 태호는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서류 가방과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건 제 진심을 담은 작은 보답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제 이야기를 담은 글의 첫 번째 초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받은 영감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지우 양과 어머니께도 이 글을 꼭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해우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안도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게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태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보였다. 태호의 말은 단호했지만 해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누를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귀환과 사과가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와 지우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 양, 그리고 최해운 씨,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잊고 있던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인형이 제게 준 깨달음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다.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고 여기저기에 메모와 수정 흔적이 보였다. 태호의 손은 원고를 잡으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열망과 불안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이건 제가 새롭게 쓴 책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우 양이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니까요.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제 이야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형을 통해 네가 보여준 친절과 용기가 내게 다시 글을 쓸 힘을 줬단다. 네가 나를 구했어, 지우야. 너는 그냥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본 적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줬어. 해우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이 그저 아이로서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그녀도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가 겪은 일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글로 표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현실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그 고통을 담는 동시에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로운 인형이 들어있었다. 이 인형은 지우가 준 낡은 인형과 비슷했지만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지우 양의 인형은 제게 너무 소중해져서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건 그 마음을 기념하며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지우는 그 인형을 받아들며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드린 인형은 어디 있어요? 대호는 가슴속에서 인형을 꺼내 보여주었다. 낡고 해진 인형은 그의 품속에 꼭 간직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준 내 친구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대호는 이어 원고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어느 추운 겨울 낯선 소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작았지만 나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해우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지우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대호의 진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이 완성되면 대호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 양이 표지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니까요. 당신이 내게 준 인형과 함께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렀다. 공원에서 만난 낡은 인형과의 짧았던 순간이 이제 거대한 이야기로 탄생하려 하고 있었다. 대호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세상을 뒤흔들었다. 책 제목은 단순했다. 인형의 손길.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냉혹한 세상 속에서도 순수함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단 한 번의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우의 사진이 책 표지를 장식했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꼭 껴안고 웃고 있었다. 대호가 원고를 완성한 날 그녀의 모습을 담기 위해 특별히 사진 작가를 불러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세상 모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출판사가 보낸 첫 판매 보고서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단 일주일 만에 5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더 많은 주문이 이어졌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책은 사람들의 가슴에 공감과 깨달음을 심었다. 그 성공의 중심에는 지우와 해운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단순히 한 권의 책 덕분에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호가 보여준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그가 나눠준 희망 덕분이었다. 어느 날 대호는 해운과 지우를 찾아왔다. 그는 커다란 서류 봉투와 열쇠를 들고 있었다. 최해운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해운은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짙은 기권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대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독점 이야기 플레이리스트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날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지우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우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책이 성공하면서 제가 받은 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받은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은 제가 옆집을 구입하면서 함께 준비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웃이 됩니다. 해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절망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보호시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제 그것은 먼 기억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여기 정말 커요. 우리 집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대호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절망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몇 주 후 대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우와 해운을 초대했다. 그는 다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원고 초안을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이웃들과 함께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혼자 쓰는 글이 아닌 함께 만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업실 가득 퍼졌다. 대회계,
그것은 오래된 공허함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리였다. 그리고 해운과 지우에게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안정의 시작이었다.